김도연,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 보증 한 번 섰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아내도 떠나갔죠. 그를 배신한 친구는 새 이름으로 부자가 되어 세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기름 묻은 손으로 낡은 노트 한 권을 펴들고 복수를 계획했죠. 그의 분노는 불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상은 모르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 남자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증거가, 눈에는 지난 세월의 절망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복수가 끝난 그날 도연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건 결국 자신도 함께 무너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은? 김도연은 매일 아침 8시면 낡은 셔터를 올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철제 공구 소리가 섞인 카센터는 그의 오랜 일터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비록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차를 정비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는 뉴스보다 교통정보가 자주 흘러나왔고 그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오랜 친구 박철수가 카센터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야, 도연아. 아직도 이 차밥 먹고 사냐? 웃음 섞인 농담이지만 도연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본다는 말과 함께 커피를 내밀었고 예전처럼 친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화는 곧 사업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철수는 도시 외곽에 신축 공장을 세우고 있다며 곧 대박이 터질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보증만 하나 서줘. 이름만 빌려줘. 내가 친구잖아. 그 한마디에 도연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는 속으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아내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가 늘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도연 씨, 사람은 밑대, 돈은 따로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평생 친구였던 철수는 한 번도 그를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역시 의리의 김도연 이라 외쳤죠.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뭔가 큰 문을 열어버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또 보증 섰어요? 도연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지만 정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센터 천장의 낡은 형광등 불빛이 그에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철수의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은행에서 온 등기우편에는 채무보증인 김도연이라는 글씨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에 쥔 서류를 떨어뜨렸고 그 순간 그의 평온한 일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연의 세계는 이미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새벽마다 습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카센터는 없었습니다. 철수의 부도로 보증 채무가 현실이 되었고 은행은 그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가져갔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이름 없는 빚 독촉장뿐이었죠. 도연은 도심 변두리의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형광등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주차장 청소를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 한 끼로 끝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 앞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비에 젖은 신문지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행인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잘 지내겠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버스 정류장에서 뉴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흥 부자 박상훈 대표의 성공 스토리. 화면 속 남자는 양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철수였습니다. 새 이름, 새 얼굴, 새 인생. 도연은 버스 광고판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를 찾아야 한다. 복수라는 단어가 아직 입에 익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도연은 다음 날 아침 서류 봉투와 공책 한 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른 새벽 김도연은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엔 박철수라는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고 아래엔 끝까지 찾는다는 글씨가 삐뚤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구청 민원 창구에서 부동산 공시 자료를 뒤지며 철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훈, 이게 바로 너였구나. 도연은 모니터에 떠 있는 이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도시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음 단계로 IT 보안 일을 하는 옛 단골 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카센터 시절 도연에게 도움을 받았던 젊은 남자였죠. 사장님, 이런 일 위험한데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남자가 묻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철수의 이메일과 거래 내역, 비자금 계좌가 적힌 파일이 도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차갑게 빛났고 도연의 얼굴은 굳게 굳었습니다. 그는 곧장 세무서와 구청, 언론 제보 게시판을 찾아다녔습니다. 철수의 불법 거래 증거를 익명으로 제출하며 하나씩 흔적을 남겼습니다. 밤마다 고시원 방 안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이 복수는 끝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주최한 투자 세미나 홍보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철수는 완벽히 변해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에 반듯한 미소, 박상훈 대표라는 이름표. 도연은 그 이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이제 무대는 준비됐군. 그는 손에 쥔 포스터를 반으로 찢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랜 분노 대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낡은 셔츠 위에 정장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스스로 낯설었습니다. 구겨진 얼굴, 희미한 흰머리, 그리고 눈동자 속 차가운 빛. 그는 철수가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대형 세미나 홀에는 반짝이는 조명이 쏟아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철수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엔 박상훈 대표. 그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미래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라 외치며 완벽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은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철수의 허위 발언이 차곡차곡 녹음 파일에 쌓여갔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도연은 일부러 철수에게 접근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철수는 글을 스쳐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가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 위에는 번쩍이는 금색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모은 증거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철수의 투자 상품은 불법 다단계 구조였고 그는 자신이 파멸당했던 방식 그대로 철수를 무너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 금융당국의 단속이 시작되며 철수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무실로 몰려와 고함을 질렀고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먼발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철수를 욕하며 돌을 던질 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아침 김도연은 신문을 들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일면에 사기 컨설턴트 박상훈의 실체라는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철수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지는 사진이 실려 있었죠.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느릿하게 일어섰습니다. 뉴스 속 보도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전직 사업가 박상훈,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체포. 기자들의 목소리가 텔레비전마다 울려 퍼졌고 SNS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웃고 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철수의 재혼녀는 캐리어를 끌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폐쇄됐고 투자자들이 몰려와 유리문을 부수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그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닿는 빗방울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 문이 열리며 철수가 호송되어 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고개를 숙였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철수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내 친구가 날 팔았어. 김도연이야. 순간 도연의 가슴속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게 타올랐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가 되찾은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던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도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습니다. 재판정은 냉랭했습니다. 김도연은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중앙 수의복을 입은 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친구라 불렀던 그 사람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 박상훈, 본명 박철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명단을 낭독했습니다. 그 첫 줄에는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시선은 단 한 번도 철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후쳤고 그 순간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철수를 대신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사람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원하던 정의가 이렇게 차갑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박철수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정 밖 복도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그 말에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복수의 끝에는 통쾌함보다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김도연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길목,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그는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이제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재판정에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철수의 굽은 어깨, 그리고 마지막 눈빛. 그 안에는 원망보다 후회가 더 많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오토바이를 수리해 파는 작은 점포였습니다. 간판도 없이 그저 정비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출입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기름을 묻히며 일했습니다. 낮에는 손님이 드물었지만 그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오래된 단골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일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아직 움직이잖아요. 그게 다죠.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점포 불을 끄고 의자에 앉은 그는 한참을 창문 밖으로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거리의 간판들이 하나둘 꺼지고 바람만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철수와 함께 찍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웃음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조차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접어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살긴 살아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인생은 빼앗긴 것보다 남은 것들로 이어진다는 걸 그는 이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도연은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었지만 그는 신중히 하나씩 꺼내어 닦았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나왔습니다. 겉표지는 낡아 있었지만 표지 모서리에 새겨진 1991년 여름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잊고 지냈던 얼굴들이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도연과 철수가 어깨동무를 한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의 걱정 따윈 모르는 맑고 단순한 시절의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분노도 사라졌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작은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앨범을 덮고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점 앞 가로수 가지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유리창 너머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에는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음은 상처를 남기지만 후회보다 오래가죠.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다시 앨범을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는 분노가 아닌 이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뜹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